네, 더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저희가 방금 함께 보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선이 조금 뒤 오후 2시에 한 8명가량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전망하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연합뉴스 TV 기자들이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8분이 어떤 분이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기자들 취재가 대체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주목받는 분은 역시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예. 후보자가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재선 의원인 추경호 전 기재부 1차관 이분이 사실상 낙점된 걸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경제 전문가로서 관료로서 또 많은 경험을 쌓았고 윤석열 당선인과는 저도 사실 경선 때부터 그 캠프에서 활동을 했지만 추경호 의원이 이 대선 본선 과정에서도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에 당선인의 경제 비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다. 일단 코로나 상황으로 악화된 우리 국민들의 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대해서 그 민생을 회복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방점이 있고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갈 텐데. 총리 후보자도 경제 통상 전문가란 말이죠. 그래서 호흡이 잘 맞을 것 같고 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걸로 보이는 최상목 전 차관도 그다음에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걸로 보이는 김소영 교수도 경선 때부터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책과 비전을 가다듬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국정운영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증을 제법 치밀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후보자로 발표한 이후에 또 언론의 검증,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의 검증도 있지만 검증을 비교적 인수위에서 철저히 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고 당선인이 오늘 발표를 하면 4번째 국민들께 직접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선인으로서 과거 당선인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려는 이런 모습도 주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보면은 관료 출신, 정치인도 있고 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사검증 기준으로 실력과 전문성을 내세웠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할 때도 그냥 경제와 안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오래된 경제 전문가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이 됐는가 그게 좀 의문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보면 어떤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하는데 실력과 전문성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또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한 8분을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당선인이 국민들한테 이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했고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자주 만났다. 당선인이 앞에 직접 나왔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용을 통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좀 걱정인 부분은 상당히 관료 일색이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보통 이제 인사할 때는 특히 3가지 집단이 있죠. 정치인 그룹, 그다음에 관료 그룹, 그다음에 학자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요. 이번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지금 경제부총리 그리고 다른 금융위원장 물론 그분들이 이제 경제 전문가지만 굉장히 관료 일색으로 가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안정감은 있겠지만 새롭게 뭔가 현안들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식견 그리고 가치를 가진 분들이 서로 좀 호흡하면서 좀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긍정적 기대와 약간의 우려 함께 들어봤고요. 조금 뒤에 이루어질 오후 2시입니다. 발표를 지켜보도록 하고
윤 당선인 이제 정권 인수 기간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첫 번째 한 달이 지났는데 이 행보 어떻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 당선인의 행보를 이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오늘 발표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차례 언론 앞에서 TV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건데 지금 당선인은 이제 선거에서 이긴 직후부터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우리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의 고충도 듣고 본인이 선거 때 약속을 했죠. 다시 찾아서 이 고충을 듣고 이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을 좀 듣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였나요? 그 대광초등학교 본인이 졸업한 초등학교죠. 이 지나가다가 미리 알리지도 않고 들어가서 학생들, 학부모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은 과거의 대통령이나 당선인들로서는 좀 보기 드문 행보고요. 그다음에 통이동의 인수위 사무실에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기자들이 고충이 심하죠. 그 공간이 좁고 그래서 기자들이 소위 문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 노트북을 들고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천막을 일단 쳤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기자들을 위한 그 천막을 쳤고 그 기자들이 일하는 공간에 수시로 틈이 나는 대로 들려서 대화도 하고 기자들 즉석 질문에 응답도 하고 다른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렇게 쭉 소화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소탈하고 격의 없이 해왔다. 대통령실 이 집무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설명을 했고 청와대에 왜 5월 10일부터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설명을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정리가 됐지만 이와 관련해 뭐 지금 현 대통령도 반대를 좀 하신 측면이 있고 민주당이 강력히 뭐 비난도 하고 해서 논란은 있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는 5월 10일부터 완전히 종식이 된다. 대통령이 보다 국민께 다가가고 대통령 권한이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공간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 달 행보 평가 또 듣겠습니다. 대변인님. 글쎄요, 저는 딱히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윤 당선인이 그냥 뭐 조용한 행보를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용산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사그라들고 나니까 그럼 인수위가 한 달 동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있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준비 기간 중에 있고 조만간 뭐 국정과제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인수위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요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좀 내보고 국민들의 여론도 보고 전문가들한테 어떤 비판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국민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먼저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시기인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만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수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좀 청사진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벌써 이제 뭐 선거 전국으로 가긴 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어떤 뭐 소통 능력, 국민과 소통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소통이라는 게 그런 어떤 외형적인 소통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어떤 경제 살리기, 민생, 정책 행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인수위 기간에 물론 시간은 짧지만 그때 상당히 탄탄하게 다져가야만이 정말 그 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미숙하다 그럴까요? 좀 아쉽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아쉬운 점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이제 국회 시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 전국을 맞게 될 텐데
자, 일단 윤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를 낙점을 한 게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민주당이 좀 비토하지 않을 만한 인물을 고려를 한 걸 텐데 지금 예상외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을 예. 하면서 지금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될 때부터 이제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그냥 가는 수순이다라고 그래서 그때는 크게 뭐 비판적인 건 아니었습니다만 김앤장 고액 그 고문료가 이제 나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맨 처음에 이분을 총리로 임명할 때 이제 이분이 가진 역량, 경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안이한 사고가 좀 국민들한테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액 자문료가 불거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그동안의 경제 관료로서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분도 정관을 활용을 해서 거액의 그 보수를 챙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이분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저는 공직자라면 고위 공직자라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겠지만 결국 국가의 어떤 녹을 받고 네. 그거의 실력을 또 갖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자리로 인해서 또 다른 혜택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정말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실 거였다면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았고 만약에 정말 김앤장에서 어떤 그 범죄 고문을 하실 거면 거기서 좀 끝났던 것이 앞으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처신이랄까 그런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 민주당은 어차피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곳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후보자께서 해명을 하시고 그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된다면 민주당도 그 국민들의 뜻을 따를 것이고요. 예. 어쨌든 국회라는 건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좀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 김앤장의 고문료 하나 빼고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조국 전 장관은 대표적이고요. 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김앤장 고문료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왜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정도의 고문료를 받았는지. 그걸 지켜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액수 가지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여전히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한 거는 다 로맨스고 남이 한 건 전부 불륜이에요. 자기들의 옛날에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회에 내놨을 때 그 상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걸 밀어붙여서 그대로 처리를 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제 고문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냈는데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위 말해서 인수와 관련해서도 예. 그때 민주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민주당 거 과거의 그 속기록 찾아보시면 돼요. 직접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관계된 게 없어서 그때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 임명 동의안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꺼내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꺼낼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그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김앤장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그다음에 신현수 민정수석, 김앤장에서 얼마 받았는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지금 퇴임해서 예. 김앤장에 가신 분들이 현재 얼마를 받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인해보고
검증을 해도 검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청문회 외에도 뭐 추경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이 선거구 획정안이 15일까지가 데드라인인데 이때까지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시간이 워낙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예.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다른 정치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인사청문회 기준이 좀 부적절했다고 해서 그걸 또 되풀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정치권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정치 개혁이 이번 대선 과정을 치르면서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예. 그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정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지금 민주당은 특히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 74명이 지금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양당 정치 체제를 비판했던 정의당에서는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당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기초의회에서의 많은 정당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금 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지금 그 정치개혁 특위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시일상 좀 촉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의견이 갈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이 됐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문제 일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제 바꾸는 문제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양당제는 나쁘고 다당제는 좋은 겁니까? 그거부터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지난 대선 결과를 통해서 사실상 더 양당제를 국민이 더 선호하는 거로 보입니다. 정의당의 득표율을 봐서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서 위성정당 그 북돋는 그거를 그 법안을 처리했어요. 그 정의당과 사실은 그 합작을 해가지고 그 법안 만들어 처리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번 대선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당제가 막 무조건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고 제3의 정당, 제4의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단 지도자도 훌륭해야 되고 그 정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과연 정의당이나 이런 쪽이 가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주장하는 건 대선을 앞두고 사실 정의당과의 어떤 협력을 염두에 뒀던 거고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중앙 권력은 지금 뺏긴 상황인데 지방 권력을 계속 더 유지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걸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기초의회 의원하고 광역의회 의원하고 이렇게 이 선거구가 좀 다릅니다. 광역이 아무래도 선거구가 커요. 그러면 기초의회 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광역의회 의원과 선거구가 거의 같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는 좀 더 작은 선거구에서 좀 더 주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을 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2인 선거구 또 많으면 3인 선거구 이게 현 선거구가 더 나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지금 의석을 가지고 있는 172석의 의석의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그 국민의 어떤 냉랭한 시선을 의식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농성까지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172석의 민주당이 본인들의 어떤 입장 관철을 위해서 농성하는 모습이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후 2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요. 이제 대선 패배하고 나서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자회견
정면 돌파하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어쨌든 그 서울시장 출마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선 더 뭐 물러설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계속 또 본인 생각들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어려운 선거지만 내가 당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그 불소식의 새로운 계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내에 좀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송영길 대표는 본인의 좀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다시 2시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출마의 명분을 어떻게 잘 잡아서 또 당내 인사들한테 설득을 하고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자라는 게 서울시장 한 자리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에 출마하는 많은 단체장, 광역 기초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전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우려가 컸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정말 이렇게 출사표를 던져서 네. 당내에서 이 카드로는 좀 어렵다. 다시 외연을 확대하자.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오늘 그 기자 간담회가 또 새로 어떤 그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을 넓히는 하나의 또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 패배 후에 당의 지도부가 다시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의 출마는 명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송영길 대표에게 있는 건데 그래서 물러난 분이 다시 나온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수긍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잘 납득이 안 된다. 명분이 없는 도전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거 전략상. 그러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책임 윤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책임 윤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의 도전은 물론 민주당 내에 사정이 있습니다. 도전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인사들이 이렇게 징발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명분이 없어 보이고 송영길 대표가 서울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가 돼 있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인천에서 국회의원 활동하고 인천시장 한 분이 느닷없이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연 서울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돼 있을까, 어떤 공약을 할까 좀 궁금해지긴 한데 당내의 반발부터 좀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성 없는 폭주다.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 개혁 부분은 뭐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검수완박이란 단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해서 마치 검찰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를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문제 지적을 했었고요.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 2016년에 우리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에 굉장히 어떤 고위직 검사들의 부정부패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면서 검찰의 자정 능력은 없으면서 굉장히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 위에 군림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여론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검찰은 집단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그 대선을 전후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되자 굉장히 좀 조직적으로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단지 이걸 어떤 그 뭐 시기나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원칙인 부분,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검찰권이 비대한 그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민주적 통제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은 과거부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수완박에 대해서 네. 같은 의견 주시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역시 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밀어붙이는 게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옳은 것이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그게 작년 1월부터 그 실시가 됐습니다. 그 1년도 안 돼서 이제 검찰에게 주어진 6개의 이 범죄에 대한 그 수사를 완전히 못하게 하겠다. 근데 우리 지금 검찰과 경찰 비교를 해보세요. 대형 공직자의 부패 사건, 그다음에 경제 범죄, 대형 재난과 관련된 거, 선거 범죄 어디가 수사를 잘합니까? 그리고요. 검경 이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에게 많은 지금 수사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이 회의도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은 완전히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 이게 사실 우리 세금으로 검찰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어떤 범죄든 검찰과 경찰이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법치주의를 세우는 게 옳은 거죠. 예. 그다음에 해외 사례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했지만 예. 검찰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예, 수사권 경찰이 수사한 거, FBI가 수사한 거 잘못됐을 때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 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권을 뺏긴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그동안 자기들이 쥐락펴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다시피 한 다음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로 하여금 지금 검찰을 주눅들게 해가지고 정권의 범죄에 다 틀어막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권력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검찰을 호수아비를 만들어서 현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과거에 벌어진 지난 5년 동안 벌어진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걸 밀어붙여서 입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부에 상당수 합리적인 생각하는 의원들이 우려하듯이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패배를 맛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